대슈. 자, 이제 본격적인 포에니 전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빈칸이 또 많지요. 야, 100년에 걸친 전쟁입니다. 기원전 264년부터 146년이고요. 요것은 제가 영상으로도 보여드릴 거거든요. 화요일 4교시에 영상 보세요. 1차, 2차, 3차 포에니 전쟁이 있고요. 포에니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페니키아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 페니키아의 형용사형이라고 하네요. 사람들이 여기서 포에니 전쟁하면 카르타고를 잘 못 떠올려요. 이 당시 카르타고라는 나라 이름은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일단 그 전에 여러분이 또 이렇게 유럽과 북부 아프리카 지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섬이 뭐였지? 시칠리아. 요게 시칠리아 섬. 여기 섬은? 코르시카. 어떻게 알아? 나폴레옹. 아, 나폴레옹, 그쵸. 나폴레옹 그 요백한 섬이 뭐 어디죠? 세인트 헬레나. 처음에 알바로 갔다가 그 다음에 세인트. 아휴, 나폴레옹 덕후 같으니? 네, 이렇게 있습니다. 코르시카가 나폴레옹 여기 출신인가요? 네, 그때는 이탈리아 땅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요.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스페인, 에스파냐가 있는 요 반도를, 나름 반도잖아요? 이베리아. 무슨 반도라고 하죠? 이베리아. 알아두세요. 이 정도는. 이베리아 반도라고 합니다. 북아프리카에 어떤 나라들 있는지, 모로코, 튀니지. 이베리아, 돼지? 이베리코 돼지.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목초를 먹고 자란 돼지가 이베리코 돼지. 도토리 먹고 산 애들이 이베리코 돼지예요. 이렇게 세계사 수업에서 일상생활을, 상식을 배우고 갑니다. 자, 북아프리카 여기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아나요? 모로코, 튀니지. 응. 알제리아. 왜 이렇게 잘 알아? 아프리카 살다 왔어? 돼지까지 먹는데. 선생님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모르겠지 하고 아프리카 국가랑 수도 퀴즈를 내겠어요. 수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모를걸? 나 진짜 처음 보는 나라랑 처음 보는 도시들이 너무 많아. 아니야.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라색이 바로 이 당시 카르타고입니다. 원래 저쪽에 레바논 쪽에 페니키아인들이 수천 년 전에 살다가 이주해 놓은 식민지인데 계속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이 나라는 아주 특이한 나라예요. 솔직히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길쭉할 수가 있어? 해안가. 칠레나로 길잖아요. 칠레는 지형 때문에 긴 거지. 안데스 산맥 때문에. 근데 얘네들은 별 그것도 없는데 이렇게 긴 이유는 저것도 밑에 사막 바다 아니고. 설계라서. 얘도 사막이긴 하지만 다 항구 도시로서 상업만 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카르타고 왕이 있긴 하지만 별로 의미도 없고 군대도 없어요. 그니까 지금. 네. 대신 이제 용병을 씁니다. 돈으로 다 해결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로마랑 카르타고랑 누가 먼저 침공하냐? 다 싸움 거는 건 다 로마예요. 로마가 계속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자, 빈칸. 페니키아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페니키아, 포에니 이렇게 불렀던 거다. 포에니 전쟁이라고 남아있다. 실제 이름은 카르타고다. 계속 맥없이 질 것 같지만 카르타고도 유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한니발. 영상에서 자세히 나올 겁니다. 현재 쭉 보면은 로마가 나쁜 놈 같아요. 엄청 나쁜 놈이죠. 가만히 있는 카르타고 건드리는 건데요. 그쵸? 약간 카르타고 응원하게 돼. 1차 포에니 전쟁은 이제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다 통일하고 나서 지중해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그 섬인 시칠리아를 카르타고가 좀 차지하고 있으니까 탁 붙은 거죠. 완전 패배해가지고 그 위에 섬들까지 다 양도하면서 이제 끝났습니다. 한 16년간 전쟁하는데 끝났고, 그 다음에 로마는 시칠리아 섬을 최초의 속주로 만듭니다. 앞으로 속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거예요. 라틴어로는 프리빈키아라고 불렀고, 지금 주 같을 때 프로빈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의 어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최초의 속주는 시칠리아다. 그 다음에 2차로 가겠습니다. 한 50년이 지났어요. 카르타고가 다시 또 이 한니발 이런 애들이 이베리아 반도를 놓고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는 거를 로마가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영상에서 좀 자세히 보세요. 근데 이제 루트가 보시면 이 섬들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사실 지중해 제해권을 잃었기 때문에 카르타고가 이렇게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서 이제 이베리아 반도에서 막 군사훈련 시킨 다음에 이렇게 옵니다. 원조 알프스 등반가 아니에요? 그렇죠.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는 게 2000년 전에 이미 한니발을 넘었던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걸요? 한니발. 들어봤지? 네.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액군은 액군이죠. 한니발 애꾸예요? 아니요. 그 하후돈 그림 보면 아니야, 다- 하후돈? 그림 보면 다 안 베끼고 있던. 아, 그래요? 알겠어요. 그렇게 본 것 같기도 하고. 한니발, 카르타고 쪽의 인물입니다. 한니발이 열심히 그 카르타고의 식민지였던 이제 스페인, 에스파냐 쪽에 총독으로 취임한 후에 사실 이 사람도 취임했지만 한니발 아빠 때부터 계속 군사 양성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를 향해서 출정을 한 거죠. 바다로 올 줄 알았지 산맥 넘어서 올 줄 알았나. 누구를 데리고 가죠? 코끼리. 코끼리 데리고 가는데 너무 불쌍해, 코끼리. 코끼리가 피르네 산맥이랑 알프스 산맥을 왜 넘어야 돼? 코끼리가 로마한테 그렇게 겁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줬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코끼리, 이거는 동물 학대야. 추운데 이렇게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로마로 진격해가지고 로마군을 상당히 궁지로 몰아넣고 칸나에라는 전투에서 한니발이 크게 이기기도 합니다. 로마가 크게 패전하고. 그래서 2차 포에 전쟁은 의외로 한니발과 카르타고가 선전했던,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털리긴 하죠. 뭐 이런 거 상상화로 남아 있어요. 알프스. 스키피오 왜 이렇게 생긴 거야? 무서워. 한니발은 여기는 애꾸가 아니지만 애꾸라고 하고요. 스키피오 장군입니다. 요다처럼 생겼죠? 스코피오가 흑인이었어요? 난 재질 때문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흑인 아니죠? 흑인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식민지 사람들과 우리 다 그쪽 아니야? 받아들여졌으니까 흑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닌가? 근데 이 스키피오 가문 되게 유명한 가문이라서 아마 흑인 아닐 거야. 네, 로마 출생이라는 명문 거. 가문이에요. 명문 가문이라. 그냥 재질의 문제인 걸로 하겠습니다. 흑인 아니에요. 네. 여기서 놀라운 것이 이제 여기에서 한니발이 이렇게 넘어와서 신나게 로마를 짓밟고 있는데 로마가 아주 놀라운 생각을 해내죠. 비어있는 본진으로 간다. 여기서 나머지 동맹시들이 막아주겠지라고 생각하고 믿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본진으로 가서 그냥 다 쳐버리니까 이겼지 뭐. 한니발 분하다. 끝이에요. 네. 이게 2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보고 하세요. 그래서 빈칸에 서부 지중해 패권 장악이고요. 요때 이제 완전히 에스파냐를 획득하게 됩니다. 요것도 써주세요. 스키피오 장군. 코끼리 불쌍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군. 그래서 이제 완전히 지중해 서쪽은 다 차지하게 되는 셈이고요. 그 다음에 또 50년 후에 카르타고가 다시 냅두니까 국력이 살아나거든. 참 너무한다 로마. 나쁜 놈이네. 아 맞아. 이거 얘기해야지. 2차 포에니 전쟁 때 여기 시칠리아 사라쿠사에 있던 게 아르키메데스잖아요. 정말로 2차 포에니 전쟁 때 로마군한테 죽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정말로 금발받다고 해가지고 죽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때 죽습니다. 3차. 밑에 내용은 뭐냐면 카르타고가 또 살아나니까 로마가 또 공격하려고 편지를 보내는데 양아치죠. 카르타고 시를 포기하고 살고 싶으면 해안가에서 16km 내륙 쪽으로 들어가서 살아라. 앞으로 상업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안 받아들이니까
또 공격해서 뭐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 멸망시킬 때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그런 얘기가 좀 떠돌고 있죠. 그 남자들 다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은 다 전쟁 노예로 팔아버리고 카르타고의 흙에 뭐를 뿌렸다? 엄청난 양의 소금을 뿌려서 다시 한동안 이 식물이 자라지 못하도록 완전 폐허로 만들었다. 양아치. 네, 로마, 나쁜 로마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 지중해가 다 자기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동쪽이잖아요. 근데 제가 동쪽에 생략이라고 해놨을 거예요. 여기까지 하기엔 또 전쟁사가 너무 많아서 이 부분. 이게 또 코엘이가 알려줘서 내가 또 추가했잖아. 이거 써. 마레 노스트룸 모르지. 훗날 이게 사용될 수 있을 수 있어. 활용될 수 있어. 소개팅 나갔는데 이런 말을 하게 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잖아. 혹시 로마사를 좋아하십니까? 나폴레옹을 좋아하십니까? 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한테 꽂히면 이런 거 안다고 되게 좋아할 수도 있어. 이게 라틴 말로 아월시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지중해를 부를 때 우리 바다라고 불렀다. 로마의 호수였다. 좀만 참아보세요. 요거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마케도니아 전쟁. 이게 뭐냐면 우리가 좀 생략했다 알렉산더가 지금 나오는데요. 여기에 로마가 막 팽창하고 여기 그리스가 쇠퇴해 갈 때 위에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그리스 사람이에요. 이 마케도니아가 비실비실 약간 야만스럽다가 알렉산더라는 걸출한 인물이 젊은 나이에 아버지가 죽고 왕이 되자마자 12년 만에 뭐 다 통일해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대략 뭐 이런 거죠. 우리 이 둘이 싸운 걸 뭐라고 불렀었죠? 아니야, 이거 페르시아 전쟁이었어. 그냥 페르시아 전쟁. 이 페르시아 전쟁에서 싸우던 둘을 다 정복하는 게 마케도니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빨리 또 죽거든요. 32살인가 죽어요. 갑자기 죽으니까 후계자를 지정을 못해가지고 그 큰 그 제국이 쪼개지게 됩니다. 금방. 그래서 들어본 적도 없는 뭐 이런 애들로 쪼개져요. 자기들끼리도 싸우고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있었던 동부 지중해 세력을 로마가 이제 싸워가지고 다 정복해서 흡수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로마가 이만큼 커지는 뭐 이런 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정복했던 곳입니다. 이 사람은 이름을 잘 못 짓는 그런 사람인가 봐. 원래 이제 마케도니아 여기 있잖아요. 정복할 때마다 정복한 기념으로 그리스 도시와 비슷한 걸 여기도 세워라. 동쪽에도 세워라. 저 티레가 십자군 전쟁에서 그 티레. 티레가 어딨죠? 잘 모르는데요. 근데 십자군 전쟁 여기에 일어나는 거 맞으니까 레반트 지역 맞으니까 아마 맞을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좀 가다가 또 느낌 좋으면 여기 하나 받고 알렉산드리아. 또 알렉산드리아. 다 세려보면은 13개, 4개 나올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 시기에는 알렉산드리아를 많이 만들어서 그리스 문화가 동쪽으로 퍼져나가는 데 역할을 했다. 근데 이러다가 탁 죽어버리니까 이렇게 3개 정도로 나뉘게 되는데 이걸 전부 다 로마가 흡수해서 모든 지중해를 전부 다 자기 걸로 만든다. 그 얘기였어요. 자, 포에니 전쟁 이후에 마케도니아 전쟁까지 다 승리한 로마는 정말 이렇게 지중해 전체를 자기의 바다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배울 텐데 일단 여러분 학습지 보시면 여기 제목이 뭐냐면 로마 공화정의 위기와 붕괴입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고 끝이죠. 약 100년간의 로마는 앞에서 여러분이 봤던 상호 견제와 균형의 로마식이 아니라 상당히 불안한 정치 상황을 펼쳐지게 됩니다.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너무 커졌는데 갑자기 이렇게 너무 커진 영토와 여러 가지 그 사회경제적 변화를 정치가 따라가는 과정이라고 할까? 되게 막 탁탁 잘 안 되니까. 특히 로마 공화정에 대한 애정이 많았기 이 정치 체제에 애정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로 공화정으로 계속 그 영토를 다스리려고 하지만 결국은 포기합니다. 이 넓은 영토는 공화정으로 상호 견제로 다스리기가 쉽지 않다.
뭘로 가야 된다라고 결국 결론이 나죠? 황제가 다스려야 된다. 의외로 한 사람이 그런 효율적인 결정을 내리는 황제 독재 체제가 그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엔 더 낫다라는 결론을 내리기까지가 10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이 아는 재미있는 어떤 로마 인물들의 이야기도 대부분 여기에 나오죠. 체크를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설명을 한 것 같기도 한데, 자, 포에니 전쟁 이후에 어떤 사회 경제적 변화가 있었느냐? 전쟁 포로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겠죠. 다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노예 수가 엄청 증가했을 겁니다. 좋죠? 좋은 건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정복한 속주. 여러분 속주라는 표현 앞에서 잠깐 나왔는데 기억나시나요? 이탈리아 반도 밖에 이렇게 영토 식민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거 다 로마 영토 내로 넣으면서 프로빈키아라고 속주라고 불렀습니다. 그 속주는 이제 정복한 땅이니까 지배층들이 다 사라져 있잖아요. 로마의 귀족들이 이제 대농장을 이제 부여받아서 건설을 하고 값싼 곡물을 생산을 하고 이 곡물들이 로마로 들어오는 거죠. 원래 로마 사람들은 로마 인근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밀을 이렇게 먹었습니다만 점점 로마 인근에서 생산할 필요가 없어져요. 이런 속주에서 시칠리아라든지 북아프리카, 이집트에서 굉장히 좋은 밀들이 값싸게 노예 노동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소농민들은 몰락하게 됩니다. 곡물 가격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없으니까요. 특히 시칠리아라는 그 이탈리아 반도 앞의 섬은 별명이 로마의 유모입니다. 유모. 여기서 나오는 걸로 로마 다 먹여 살린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 이 소농민 몰락해서 몰락한 농민들이나 그 노예 노동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예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실직자가 되어가지고 도시로 몰려듭니다. 로마. 그래서 이 로마 도시가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 찾아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당시 이미 50만 명입니다. 나중에 이제 재정 들어가면 100만 명까지도 가지만. 그래서 50만이 그 당시 로마에 북적북적거리고 살고 있으니 뭐 이렇게 굉장히 슬럼가도 생기고 사회 불안 세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좀 달래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어떤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빵과 서커스라는 정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4, 5번은 좀 딴 얘기죠. 몰락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득을 얻어가지고 사치향락으로 가기도 한다. 그러면서 이 빈부격차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농장을 이제 원어로 라티푼디움이라고 부릅니다. 체크해 놓으시고 뒤에 설명에서도 이제 사회경제적인 설명으로 좀 많이 나올 거예요. 큰 농장을 얘기합니다. 이런 거 중학교에서도 나오나요? 라티푼디움? 아니, 안 나와요? 정복사업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았다. 귀족들이 속주에 대농장을 운영했고 반면 원래는 10년 정도 복무하면 끝이지만 20년, 30년 장기간 전쟁으로 복무한 평민은 잦은 참전이니까 자신의 땅이 경작되지 못했죠. 그러면서 황폐화되고 뭐 빚도 좀 지고 이러면서 퇴역하고 나서는 빈민화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거죠. 불만이 많았을 텐데 이들이 빵과 서커스로 불만을 막았다. 빵과 서커스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밑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유베날리스라는 로마의 풍자 시인의 시에 나오는 그런 거고 그 당시에 이제 빵과 서커스란 검투 경기, 야수 사냥, 전차 경주 이런 것이었다. 시민의 정치적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정책이었다. 라고 하면서 3S 정책을 알려주지 않았나요? 네. 스크린, 스포츠, 섹스. 요거는 현대 미국에서 나온 정책이고 혹시 우리나라 이 3S 정책이 시행됐던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전두환 대통령 시기였다고 보통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때 영화도 많이 만들어지고 프로야구 이런 게 개막하고 섹스는 잘 모르겠어. 네. 그랬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으로 대중의 관심을 돌리면은 정치적 무관심이 유도된다. 뭐 그런 말 있었잖아요. 연예인들의 엑스파일이 있어서 뭐 정치권에 불안정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런 걸 풀어서 대중의 관심을 유도한다. 뭐 그런 게 섹스일 것 같아요. 무슨 양 비디오 뭐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정책이 통하지 않는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디스패치. 네. 그러면서 그 빵과 서커스에서 그 사람들이 했던 전차 경주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재밌겠죠? 이런 거 어디서 있겠어요? 이 공간이 어디예요? 이런 원형 경기장 뭐라고 불렀죠? 콜로세움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누가 얘기한 거예요? 준혜가 얘기한 거예요? 고마워요. 말 좀 해. 그 다음에 이제 검투사들, 다 노예 신분, 전쟁 노예 신분이기도 한데 이 사람들을 막 이렇게 경기를 시키고 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하면은 죽이라는 것 같지만 고대 로마에서는 반대였다. 이렇게 하면 살리라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게 죽이라는 거였다. 그렇습니다. 재미는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이런 걸 자주 열어줘야지 사람들이 불만이 없어지고 여기서 나오는 빵과 와인 이런 건 다 공짜였다. 아무튼 뭐 이런 한눈에 봐도 재밌어 보이죠? 이런 걸 하면서 사람들이 즐거워했던 겁니다. 콜로세움에서. 이게 빵과 서커스라고. 재밌죠?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의 토론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두 사람이 동상인데 사실 선생님이 못 찾았어요. 어느 쪽이 형이고 어느 쪽이 동생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사실 풀네임을 알면 좋지만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서 몰라도 되지만 그라쿠스라는 성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혁명인지 개혁인지 반란인지 모르겠으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9살 차이 나는 형과 동생입니다. 그리고 사실 굉장히 좋은 교육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그 스키피오의 딸이거든요. 코르넬리아라고. 여기서 그 스키피오랑 누구죠? 스키피오. 힌트를 드리자면 까만 동상으로 나왔던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누구죠? 흑인 아닌가 싶을 정도로 까만 동상으로 나왔던 그 사람 누구죠? 강조시켜야겠어. 노수정. 스키피오 기억나나요? 아, 지난번에 잤어. 누구한테 시키라고, 그럼. 공결이었고. 자, 이가영. 스키피오 기억나나요? 3차 부인했는데 그 카르타고에 그 한니발이 정말 이겨있는 동안에 넘어가서 그 전투를 유도를 해가지고 그래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 포에니 전쟁에 그 한니발에 대항한 사람이요. 그쵸?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명망 있는 가문의 외손자예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상당히 가만 있어도 막 집정관 자리까지 올라갈 만한 이 형제가 뭔가 혁명인지 개혁인지 모를 걸 하는데 어떤 건지 한번 보십시오. 개혁 내용이 딱 두 줄로 나와 있습니다. 연도도 2개가 있죠. 이거 왜 2개예요? 한 번은 형이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9년 후에 동생이 비슷한 걸 한 번 더 시도했다가 또 실패하거든요. 사실 2차 2번입니다. 법안 내용도 뭐 비슷하진 않지만 하나씩 보겠어요. 사실 옆에 적혀 있는 거는 첫 번째 개혁의 내용인데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족들이 소유할 수 있는 땅의 크기를 제한하고 나머지는 평민에게 나눠주자는 개혁 시도. 말뜻만 봤을 때 항상 역사에서 이런 거 등장합니다. 귀족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이 가질 수 있는 토지의 상한선을 정하고 넘어서면 몰수하고 그거를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고 이런 거 우리 중국사에서도 이런 거 시도하다가 실패한 사람 배웠어요. 누굴까요? 왕씨입니다. 왕망이었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참 어려운 거, 항상 실패하는 거긴 하잖아요. 사회주의 혁명 빼고는 다 실패했는데 이걸 이제 한 겁니다. 왜 했냐? 그라쿠스 형제는 정말 로마 공화국을 사랑하거든요. 근데 로마 공화국의 중심축이 되는 아주 그런 사람들이 중산층, 중장 보병이 되는 그 중소농민들인데 앞에서 포에니 전쟁의 결과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다 몰락해서 빈민이 되고 빵과 서커스로 놀아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대로 가면 로마가 무너진다.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원래 그 사람들의 어떤 역할, 땅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너무 빈부격차가 심하다. 그래서 호민관이 되어가지고 형 이름이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인데 제안을 하고 통과도 된 농지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세한 내용은 좀 이렇게 숫자도 나오고 하지만 요약하면 똑같습니다. 누구나 일정 면적 이상을 가질 수 없고 이상이면 몰수하고 나머지 분배하겠다. 이런 걸 할 농지분배위원 3인을 선출하겠다. 라는 정말 과감하고 급진적인 개혁이었습니다. 딱 들으니까 잘 될 것 같아요? 기득권층의 반발이 장난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가지고 재정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쭉쭉 들으시면 돼요. 부자와 지주들은 엄청, 귀족들은 반발하지요. 하지만 50만 로마 인구 다수는 찬성할 겁니다. 적극 지지하면서 역시 호민관 잘 뽑았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재정이 좀 어려웠던 게 이미 호민관이 2명에서 10명까지 늘어난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10명 중에 1명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이 법 제정이 불가능했었나 봐요. 좀 몰랐던 사실이 나오는데 호민관의 비토권이 사실 자기들 사이에서도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 호민관이 원래 평민들을 보호한다고 호민관인데 한 명이 비토권을 행사하면서 귀족 편을 들었나 봐요. 이 농지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원로원은 이걸 얼마나 반대하려고 애썼겠어요. 그래서 서로 암살하려고 하고 이 귀족 편인 한 명의 빌런을 티베리우스 쪽에서는 암살하려고 하고 원로원 측에서는 뭐 현상금 같은 거 걸어가면서 티베리우스 암살하려고 하고 칼을 들고 다니고 뭐 이런 폭력적인 상황이 연출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티베리우스 입장에서는 이 법을 꼭 제정해서 시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친구였던 동료 호민관 그 빌런 한 명 있죠? 이 사람의 호민관직을 빼앗자라는 투표를 다시 평민회에서 해가지고 사람이 다 찬성해가지고 정말 파면해버렸어요. 로마사에 있을 수 없었던 그런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쫓아내가지고 9명으로 혼란 속에 법안이 실제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제 실시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실시하려면 농지위원 3명도 뽑고 했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조사하고 나눠주고 하는 조사하는데 필요하겠죠. 근데 그런 재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원로원이었는데 이게 안 주죠. 돈을 쓸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기만 하는 거죠. 버티기. 제발 뭐 티베리우스 호민관 임기 1년 끝날 때까지 버티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돈 안 주려고 하는 게 마치 뭐 요새 현대 정치에서 국회와 행정부의 대결이랄지 여당과 야당의 대결이랄지 그런 걸 생각하게 하죠. 게다가 우리도 또 몰랐던 사실이지만 호민관은 연속으로는 못합니다. 한 해 띄어서는 할 수 있는데 연속으로는 못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로원의 이런 반대 때문에 티베리우스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 티베리우스가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원래 호민관은 연임이 금지되어 있다고 법에 나와 있지만 다시 나와요. 그 정도 사소한 법은 무시하고 그 이듬해에 다시 호민관에 나와서 또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호민관이 되려는 그 선거일, 선거 투표장에 이제 나타났죠. 자기도 투표하려고 동료 한 100명과 함께 나타나가지고 딱 투표하고 있는데 진짜 얘가 다음 해 또 호민관 될 것 되면은 정말 이거 시행할 것 같거든. 그래서 원로원 의원들, 그 토가를 입고 고고하게 앉아있던 그 노인들이 몽둥이, 곤봉과 돌로 투표하는 그 초등학교 같은 데서 한 300~400명이 전투를 한 거예요. 전투라고 하면 안 되고 막 치고받고 싸웠다고 해야겠죠. 패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원로원 의원이 수가 많아가지고 이겼어요. 티베리우스는 몽둥이를 한 대, 2대 맞더니 결국은 죽어가지고 로마 사람들 항상 이렇게 쓱싹한 다음에 티베리의 강에 버리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버려졌어요. 너무 좀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에 엄청 거센 반대에 부딪혔는데 사실 암살도 아니고 막 거리에서 이렇게 패싸움으로 맞아 죽었다는데 충격이죠. 그렇죠? 우리도 뭐 선거하다가 초등학교에서 선거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패싸움 나가지고 양쪽이 싸우다가 한 300명 죽은 거 아닙니까? 티베리우스 당시 30대 중반 정도 되었었어요. 이러면서 첫 번째 형의 개혁은 중단이 됩니다. 들어보니까 어때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약간 정치 성향을 감지해보고 싶은데요.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는 뭐 어느 당을 지지하면 보수고 어느 당을 지지하면 진보고 이렇게 하지만 그건 뭐 현실형일 뿐이고 이념형 보수와 진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뭐 일부러 이런 슬라이드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양측을 팽팽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이제 보세요. 어떤 쪽인지 이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티베리우스가 잘했냐? 뭐 이거예요. 티베리우스 생각에서는
사랑하는 공화정을 지키려면 중소농민들이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사라진 상황이니까 농지 분배를 해야만 된다. 라는 아주 강한 목표와 이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잘 안 되니까 동료 호민관을 파면시켜버렸죠. 같은 호민관인데. 공화정 사상 전대미문의 사건을 벌인 겁니다. 반대쪽에서는 굉장히 이런 걸 공격하죠. 티베리우스는 이런 걸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사실 원로원이 돈을 안 주니까 이 사람이 특별 조치로 자기가 이제 주도하는 평민회에서 예산을 써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법을 어긴 것이에요. 원로원의 고유 권한이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항상 그 세 세력이 견제를 위해서, 상호 견제를 위해서 원로원한테 재정권을 주고 있는 것인데 그런 고유 권한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너가 살리려는 공화정의 견제와 균형은 지금 너가 지금 부수고 있다. 라고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얘기했었지만 호민관 매년 하는 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금지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민관의 권력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겠지. 법으로 금지되었고 전례도 없는데 네가 그것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죽은 거죠. 또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인가? 근데 티베리우스 입장에서는 그런 선택을 한 이유가 있는 거죠. 사실 뭐 호민관 연임은 제도상의 사소한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농지 분배라는 걸 통해서 로마 공화정이 회복이 되면 그 시행 과정에 약간 그 손상받은 공화정은 금방 회복되고 보상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굉장히 앞에 슬라이드까지는 티베리우스가 잘한 것 같았는데 이 슬라이드 막 약간 이렇게 양쪽 편을 보고 나니까 갑자기 티베리우스가 잘못한 것 같고 그렇죠? 뒤에 와서 동생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형만한 아우가 있었죠. 9살 차이 나는데 형 나이가 되었을 때 이 동생 가이우스 그라쿠스가 나 같으면은 형 암살되고 어머니 슬퍼하고 이러면은 그냥 조용히 살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교육받지를 않았어요. 이 로마 사회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헤쳐야겠다고 또 생각을 한 건데 조금은 온건하게 하는 게 좀 특징이에요. 제3의 길이랄까? 토지를 직접적으로 건드리진 않고요. 곡물법이라는 걸 법안을 제안합니다. 이 당시 이제 도시 로마의 곡물 위기가 반복되고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더 이상 도시 로마 인근에선 생산하지 않고 저기 멀리에서 속주에서 밀을 생산해서 가지고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시칠리아에 메뚜기 떼가 습격을 했다면 엄청 흉장이 들었다면 전염병이 들었다면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을 하거든. 그랬을 때 뭐 세 곳 중에 한 곳이라도 농사가 망치면 로마의 곡물 가격이 자생이 안 되니까 12배, 20배 오르는 겁니다. 더더욱 이제 비민층은 힘들어지는 거죠. 그때 이제 그라쿠스는 이제 토지 개혁까지는 안 되고 평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밀을 어떻게 해서든 조달해 온다. 참 한 줄 한마디지만 참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서 로마 시민한테 매달 일정량씩 배급을 한다. 대신 공짜로 주는 건 아닙니다. 배급 가격은 시장 가격의 절반 이하로 일단 주는 거고 이걸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라는 법을 만듭니다. 요새 이런 법 아무도 안 만들려고 그러겠죠. 기본소득제인가? 뭐 그런 거죠. 대신 돈은 냅니다. 뭐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또 원로원은 반대합니다. 사실 정부가 밀을 조달, 이게 쉽지 않다. 비싸게 사와서 싸게 푼다는 건데 천문학적인 국가 재정이 소요될 것이다. 그 가지고 올 때 운반비는 어떻게 할 거냐? 누구한테만 나눠주고 뭐 성인 남자한테만 주면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가이우스의 개혁은 약간 온건하기도 하지만 법안 자체가 그 누가 이렇게 했다더라라는 이제 인용만 남아 있고 실제로 법안이 돌에 이렇게 적혀 있지는 않거든요. 앞에 형이 한 농지법은 딱 법안이 적혀져 있는 반면에 그래서 시험 문제 내기는 조금 어렵고 앞에 걸 알아두고 요거는 그냥 정리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또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이우스는 형의 이제 죽음의 모델을 다 따라가지고 역시 사람들 너무 좋아하죠. 곡물 나눠준다고 하니까. 그 이듬해 말고 그 다음에 연임 말고 그냥 재선해가지고 실제로 이거를 시행하려고 하지만 원로원이 또 반대를 합니다. 근데 반대 과정에서 원로원도 되게 세련되게 이렇게 대처를 해요. 우리 또한 시민들을 생각하고 있다. 시민들을 위한 다른 여러 가지 법안을 강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원로원은 또 이제 원로원의 인기도 높아지고
또 이럴 때 항상 자기 편에 빌런이 있거든. 가이오스 편에 어떤 존재가 있었는데 뭐 이렇게 좀 말을 실수하고 또 잘못 싸우다가 누구 죽여버려가지고 공격당하는 빌미를 만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허무하게 가이오스는 원로원의 공격을 받아서 죽습니다. 역시 이제 도망치다가 원로원의 어떤 귀족 한 명이 가이오스의 얼굴, 목이죠. 목을 가져오는 사람한테 그 목 무게만큼의 금을 주겠다. 이런 공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목에 달려 죽였어요. 그래서 또 나머지는 또 티베르 강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두 아들을 잃고 어머니가 굉장히 슬퍼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형제들이에요. 근데 그 목이 잘려서 왔잖아? 금을 받으러 왔는데 머리가 이상하게 너무 무거운 거야. 인간의 몸무게라는 게 있잖아요. 한 100kg 되는 거야. 이게. 아니 이게 무슨 보니까 이 가이오스 목을 가져온 사람이 아주 이렇게 부정한 방법 뇌수를 빼내고 거기 납을 집어넣어가지고 무게를 늘리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타까움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목을 자른 그 반대파들이 얼마나 파렴치한 사람들이었는지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적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라쿠스 개혁이 둘 다 실패로 끝납니다. 이후에 다시 이 문제를 건드리는 사람은 없었어요. 너무 근본적인 해결책이었지만 이제 이후는 그런 거 없이 빵과 서커스가 계속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다 짚지 않았던 그라쿠스 형제들의 다른 개혁들 그리고 곡물 나눠주는 거는 사실 제정식이 들어가서 황제들이 하게 돼요. 필요성은 분명히 있었던 거죠. 이때는 불가능했지만 황제정으로 가면은 몇몇 정책들이 약간 변형되어서 시행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밑에 요걸 할 텐데 좀 쉬고 할게요. 해주실래요? 아직 두 줄밖에 안 했다는 게 놀랍지만 금방 배운 그라쿠스 개혁은 로마 시민 내부의 갈등이었죠. 빈부격차로 인한. 다 시민이긴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줄 한 줄은 동맹시 전쟁이나 스파르투쿠스 노예 반란은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싸운 겁니다. 동맹시 같은 경우는 완전한 로마 시민권을 달라라고 하면서 동맹시들이 연합해서 로마에 대항한 사건이고 스파르타쿠스 노예 반란은 좀 들어봤죠. 미드도 유명한 게 있고 노예들이 굉장히 전쟁 이후에 많은 노예들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일으킨 반란입니다. 혼란스러운 시기 100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스파르타쿠스 같은 경우는 이 사람 노예인데 직업이 있었어요. 어떤 노예였죠? 스파르타쿠스는 어떤 노예였습니까? 처음 듣나요? 정현우 학생? 스파르타쿠스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요? 이 사람은 노예긴 노예인데 검투사 노예입니다. 빵과 서커스 하면서 전차 경기, 검투사 경기도 얘기했었지만 이 당시 되면 검투 경기가 매일매일 벌어지고 또 콜로세움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은 경기장이 있거든요. 유행을 하고 지역마다 있으니까 검투사 학교가 세워져요. 거기에 이제 노예들을 잘 싸우는 애들을 보내가지고 유흥거리로 이렇게 싸우게 하는 거죠. 다 노예들이었습니다. 거의 산업처럼. 그런데 이제 이 스파르타쿠스가 어느 날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비관을 느끼고 같은 검투사 노예들이랑 카푸아라는 도시에서 학교에 있었는데 봉기를 일으킨 겁니다. 근데 그런 불만이 노예들한테 다 공통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노예들이 합세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점점 많아지더니 거의 14만 명까지 갔다 그래요. 로마를 한번 뒤흔든 그런 노예 반란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잘 안 보이죠? 불을 살짝 꺼보일게요. 오른쪽 위 사진이 뭐처럼 보여요? 십자가? 맞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이게 십자가에 결국은 이 사람들이 다 토벌당해가지고 이미 이때 십자가형을 많이 로마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다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요 미드가 유명하게 시즌2까지 나온 게 있는데 19금이라서 야하고 잔인해요. 그래서 영상 보여줄 게 없나 찾다가 옛날 영화, 1960년 영화이긴 한데 스파르타쿠스를 되게 용기 있게 영웅화해 놓은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집해 왔는데 보실래요? 네. 네, 제가 말하는 것보단 낫겠죠? 소개를 좀 하자면 그 당시 로마 사람들도 스파르타쿠스를 되게 좀 높게 평가했던 것 같아요. 노예들의 지도자로서 뭐 황제처럼 싸우다 죽었다.
당시의 평가였고, 플루타르코스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지은 책 중에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이라고 해서 자기네 시대에 뭐 알렉산더니 무슨 영웅 몇 명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쓴 게 있는데 거기 스파르타쿠스가 있어요. 용감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람 어떤 사람이죠? 칼 마르크스? 사회주의. 맞아요. 그 사회주의 혁명의 이론가 아닙니까? 이 사람이 만들고 레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실행을 한 거죠. 칼 마르크스가 원래 그 영국에 있다가 미국에 한번 왔을 때 미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역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스파르타쿠스. 사실 이때 이 얘기하면서 스파르타쿠스가 엄청 뜨기 시작했죠. 뭔가 노예의 신분으로서 해방을 하려는 그런 거. 자유, 해방 이런 키워드가 마르크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스파르타쿠스 옛날 영화지만 꽤 재미와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로마 공화정이 몰락해가는 100년간 다양한 사건들과 인물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되게 많이 들어봤던 카이사르라는 인물이 곧 등장하거든요. 네, 그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배웠던 것이 포에니 전쟁 이후의 사회 경제적 변화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마찰들을 봤다면 군대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가이우스 마리우스라는 또 다른 이제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인물 이름이 중요하기보다는 이제 군대 개혁이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이름은 이제 알아둘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앞서 얘기했듯이 전쟁 이후에 중소농민들이 대거 몰락했고 그라쿠스의 개혁도 실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중장보병으로 이루어진 시민군, 징병제가 유지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전쟁을 하고 팽창을 하기 위해서는 무장도 제공하고 월급도 제공하는 직업군인제로 로마의 군제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화가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 5줄 정도로 적어놨지요. 마리우스 장군이 이런 개혁을 했는데 이후로도 계속 이렇게 유지되게 됩니다. 더 이상 징병제가 어렵다. 직업군인제로 상비군제, 뭐 지원병제, 모병제 다 써도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특히 빈민들이 대거 입대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면은 유능한 지휘관 아래에서는 항상 승리할 테니까 병사들과 전리품을 나눠 갖게 됩니다. 그렇죠? 로마 시민들보다는 뭐 반도나 기타 식민지에서 모집한 직업군인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사병화되었다는 것이죠. 딱히 사병은 아닙니다. 근데 사병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지휘관들이 공을 많이 세우고 로마로 돌아와서 정치계에 입문하는 사례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100이면 100 그렇게 돼요. 마리우스와 술라 같은 참 개인적인 업적이 많은 사람들인데 여기서는 그냥 이런 군인 정치가들, 군벌이 많이 등장해서 서로 대립했었다. 이 정도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카이사르도 처음엔 전부 다 군 지휘관으로서 저기 변경에 가서 군 지휘 장교로서 공을 세우고 돌아와서 그 인기로 인해서 정치에 또 입문한 사람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히 이 세 인물이 초반에는 약간 균형을 이루면서 세 명의 머리가 정치를 했다고 해서 삼두 정치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결혼 동맹을 맺기까지 했던 걸로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셋 중에 셋일 때는 안정적이었는데 크라수스라는 로마의 가장 대부호로 유명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가 군사적인 공적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파르티아 원정을 떠나게 돼요. 네, 여기서 이제 먼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안정적이던 삼강 체제가 사라지고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 둘만 남게 되죠. 둘만 남으면 또 라이벌이 되어서 싸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아는 그 카이사르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 두 명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폼페이우스 쪽이 더 인기가 높았습니다. 왜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지중해 해적들을 소탕해서 인기를 누린다든지
굉장히 곡물이 많이 나는 시리아와 이집트 같은 부유한 속주를 만든다든지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와 대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자기도 뭔가 대단한 전쟁 공적을 이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로 원정을 떠나냐? 예, 들어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카이사르가 이때 이제 원정 가서 그들을 정벌하면서 이렇게 지휘하면서 남긴 전기도 남아 있거든요. 현재 갈리아입니다. 갈리아 지역에서 무려 9년이나 있으면서 갈리아족을 교화시키기도 하고 정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사병화 되어가는 그런 자기의 군사들과 함께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로 승전보가 전해질 때마다 인기가 높아지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폼페이우스가 더 카이사르의 인기가 높아지면 안 되니까 소환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이게 소환장이라고 나와 있죠. 군대는 그냥 갈리아 지역에 남겨두고 카이사르 혼자 로마로 돌아오시오 라는 소환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이때 카이사르는 이미 다 느낌이 오겠죠. 나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정적이로서 폼페이우스가 나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카이사르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이제 경계선이 있죠. 여러분 이거는 상식으로 꼭 알아두었으면 좋겠는데 당시 로마 영토 그리고 여기 지나면은 뭔가 변경 이렇게 경계선으로 여겨지고 있던 강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의 이 강의 이름은 바로 루비콘 강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따 지도에 루비콘 강이 어디쯤인지 짚어드릴게요. 이 루비콘 강에서 군대를 데리고 이 강을 건너면 대대로 반역자였고 여기서 무장 해제로 해야 로마로 개선을 해야지 이제 반역이 아닌 것인데 그렇게 갈 경우는 폼페이우스한테 숙청당할 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사르가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이 말을 하면서 루비콘 강을 건너서 로마로 진격하죠. 네, 바로 주성이는 던져졌다. 굉장히 요즘에도 많이 쓰는 말입니다. 어떤 어려운 결단을 내리려고 할 때, 딱 내렸을 때 이런 말을 많이 쓰지요. 그래서 이제 기원전 47년 로마로 진격한 카이사르 폼페이우스가 로마 내전을 시내에서 계속 3년간이나 싸웁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카이사르가 승리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관직명이 하나 나옵니다. 종신 독재관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원래 있지 않았던 관직이에요. 로마의 최고 정무관인 그 대통령격의 콘술은 집정관 항상 2명으로 한 달간 교대로 이렇게 직무를 보기 때문에 둘 사이에서도 견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종신, 게다가 이제 영원히 죽을 때까지 독재관 그런 관직을 만들어서 취임을 한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기존의 견제와 균형의 혼합 정체를 이룬 로마 공화정을 그 전통을 완전히 깨트리고 왕이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다시 원로원들이 여기 다음 줄에 보시면 공화국을 지켜야 된다. 독재를 하는 카이사르, 참주를 없애야 된다. 라고 하면서 카이사르를 암살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이 카이사르를 암살한 그의 친호, 굉장히 유명한 이름을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같이 갈리아 지역에서 오랫동안 원정을 함께 하기도 했던 친구거든요. 부하이죠. 바로 브루투스입니다. 브루투스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카이사르를 찌르니까 카이사르가 브루투스 너 맞아 뭐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죠. 실제로 로마 그 당시의 기록에도 브루투스 너 맞아까지 이름을 이렇게 지칭하진 않았고요. 아이야 너 맞아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라는 건 이제 약간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고 또 굉장히 사랑했던 그런 부하를 부르는 말이겠죠. 그래서 카이사르가 왕이 될 뻔했지만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카이사르를 각 나라별로 어떻게 다르게 부르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로마식으로 라틴 표현으로는 카이사르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 어떻게 이렇게 말하죠? 시저라고 하고요. 독일에서는 카이저라고 합니다. 다 이제 철자는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독일 근대 시대 독일 황제를 카이저라고 하죠. 러시아로도 이게 이어져요. 러시아도 사실 동로마 제국의 한 맥을 잇고 있는 그런 제국이거든요. 러시아 황제의 명칭인 짜르도 그 시저입니다. 카이사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에서는 카이사르를 어떻게 발음하냐면 체사레라고 합니다. 체사레. 네. 이렇게 하여튼 다양하게 각국으로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 카이사르가
황제는 아니었습니다. 종신 독재관에 취임해서 아마 암살당하지 않았으면 일대 황제가 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암살당했기 때문에 황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두고 자, 이렇게 카이사르가 암살되고 난 다음에 전국의 주도권은 다시 원로원 쪽인 그 공화국의 전통을 지키려는 공화파로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로마 시민들이 굉장히 카이사르를 사랑한 겁니다. 인기가 엄청 높았어요. 그래서 카이사르를 암살한 파들을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때려 죽일까봐. 맞아서 죽을까봐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이 사람들 무서워서. 그래서 카이사르에게 이제 동정표 이런 게 가서 이제 카이사르의 후계 쪽으로 인기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 둘이 누구냐? 바로 카이사르의 측근, 부관이라고 할 수 있는 39살의 안토니우스라는 친구이자 부관이 있었고요. 이 사람이 이제 거의 이제 다음 권력을 계승받으려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카이사르의 유언장이 공개됩니다. 카이사르도 자기가 이렇게 일찍 죽을지 몰랐기 때문에 유언장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적었던 것 같은데 카이사르의 조카이자 양아들로 삼은 옥타비아누스라는 그 어린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당시 나이가 18살이니까 고등학생이죠. 이 학생은 이제 그리스 쪽에 가가지고 정말 공부만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사회 경험도 없고 안토니우스처럼 백전노장도 아닙니다. 전쟁에 참전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18살짜리와 39살의 백전노장이 누가 진정한 카이사르의 후계자인지를 이제 겨루게 되는데 여기서 의외로 누가 이기죠? 어린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게 되는 게 또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자, 여기까지 배운 내용들 지도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로마의 속주들을 이제 표현한 지도인데 좀 확대를 해보면 여기 지역이 바로 카이사르가 9년간 원정한 갈리아 지역입니다. 오늘날의 프랑스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너무나 유명한 말이고 루비콘 강이 여기쯤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건데요. 생각보다 로마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야기도 해드려야겠네요. 카이사르가 이분인 것 같고요. 몽둥이나 칼 같은 단도 같은 걸로 찌르고 있는데 이게 브루투스 너마저 그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브루투스를 알려드린 김에 이 이야기도 해드리려고요. 15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단테의 신곡이라는 아주 긴 대서사시가 있습니다. 내용이 주인공이 어떤 안내자를 따라서 천국, 연옥, 지옥 이런 데를 여행하는 작품이거든요. 그러면서 과거에 유명했던 그런 인물들과 만나서 대화하기도 하고 그런 재미있는 그런 형식의 그런 대서사시인데 여기에 제일 깊은 지옥, 배신 지옥에 내려가서 3명을 만나게 돼요. 그 3명 중에 2명이 이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이름 뭐였죠? 네,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였습니다. 카시우스는 지금 별로 유명하진 않지만 브루투스와 같이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이 이야기의 맥락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대부분 서양에서 대표적인 배신자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입니다. 그쵸? 기독교 인물인데요.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선생님도 잘은 모르지만 최후의 만찬 때 등장하는 인물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고 그 로마 병사들한테 예수님이 쫓기고 있었을 때 돈을 받고 여기에 있다라고 고발을 한 그런 인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 병사한테 잡혀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가롯 유다입니다. 이런 얘기도 있지요. 영어 단어에서 잔인한이라는 brutal이라는 그 영어 단어도 브루투스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데 영향이 남아있네요. 자,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악티움 해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원래 안토니우스가 황제가 되기에 후계자로 적당한 나이잖아요. 경험도 많고. 하지만 어떤 점을 좀 잘못했냐면 로마에 남아서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대신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이집트 하면 조금 동쪽이잖아요. 동남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동지중해 쪽에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클레오파트라는 이미 몇 년 전에 이집트에 방문한 카이사르와 좀 정분이 나서 둘 사이에서 아들도 태어나 있던 그런 상황이에요. 카이사리온이라고.
작은 카이사르란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는데 그 유언장에 카이사리온이나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되게 그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안토니우스랑 결합하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클레오파트라와 세기의 사랑에 빠지고 그 로마를 좀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로마 시민들한테 안 좋게 비춰진 거죠. 뭐 안토니우스는 자기가 죽으면 뭐 로마에는 절대 묻히지 않고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 묻히겠다. 나의 모든 재산을 클레오파트라에게 양도하겠다. 뭐 이런 식의 유언장을 썼고 그런 게 또 소문이 나는 바람에 인기가 굉장히 떨어졌죠. 그래서 이 둘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악티움 해전이라는 것에서 18살이가 이기게 되죠. 패배한 이 둘은 자살하게 되고 승리한 18살짜리가 로마로 돌아가서 초대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황제정, 줄여서 제정의 시대가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앞까지는 공화정, 이후부터는 이제 황제정. 여러 식민지를 거느리고 이제 아주 큰 국가이기 때문에 제정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번역서도 하나 나와 있고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카이사르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도 있습니다. 악티움의 위치는 여기예요. 이탈리아 로마와 저기 아래쪽에 이제 이집트 쪽에서 각각 싸우는데 군대가 이 그리스 반도의 악티움만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펼쳐졌던 거죠. 특별한 뭐 전술이나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냥 싸우다가 그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가 지금 당장은 그 이기기 힘들기 때문에 약간 후퇴해서 뭐 후위를 도모하자라는 식으로 그 대장선이 이제 후퇴를 하게 되는데 그 후퇴라는 것이 너무 급작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휘하의 다른 장수들도 다 도망을 갔나 그래요. 그래서 그냥 허무하게 한쪽이 져버린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세계 3대 해전 이런 데 별로 들어가는 그런 유명한 해전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화정 마지막 부분 복습을 좀 해보면 이렇게 3명이서 정치하는 거 삼도 정치라 그랬고요.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를 물리치고 황제가 아니라 그냥 독재자, 뭐 종신 독재관 이렇게 했었죠. 카이사르를 누가 죽였냐? 원로원 세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너무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 카이사르의 양자, 후계자 이름 뭐였죠? 6글자 옥타비아누스입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로마 황제정 시기를 자세하게 배워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